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와 실적 개선으로 급반등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유로존의 12월 소매 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1월 중 민간 경제활동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심리를 살렸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집값 상승률이 최근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또한 LE 파이낸셜과 얀브렌즈 등의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지수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71%, S&P 500 지수는 1.04%, 나스닥 지수는 1.29%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경제지표 개선세에 힘입어 일제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1월 유로존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월보다 오른 48.6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 역시 47.6으로 지난해 12월 46.1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0.58%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95%, 0.35%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55.2를 기록하며 한 달 전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시장 예상치는 넘어섰습니다. 또 경기는 여전히 견조한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와 생산 지수는 하락했고 고용 지수만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집값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재정지출 자동 삭감 조치를 늦추기 위해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 에너지, 국가안보 등을 망라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재정지출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을 더 늦추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재정지출 감축이 현실화되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늦추는 대신 단기적인 예산 감축과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 3위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이 결국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차입 인수 방식을 통해 사모펀드에 매각됐습니다. 최고 경영자 마이클 델은 사모투자펀드인 실버레이크와 함께 총 244억 달러 규모의 회사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번 투자에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델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대담한 조치를 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가 5일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라카와의 조기 사퇴로 신임 총재와의 통화정책회의가 당초 4월 26일에서 3일로 3주가량 앞당겨져 일본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빨리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오후 5시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92엔 19센에서 20센으로 거래됐으나 밤에는 1달러당 93엔 5센 전반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유로존과 북한 리스크가 겹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결국 1940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다만 연기금의 구원 매수와 장중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힘입어서 낙폭은 많이 축소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7% 내린 1938포인트대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개인 매도 아래에서 한 달여 만에 500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저의 경제지표 개선과 그리고 기업의 실적 호조로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낙폭을 많이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낙폭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글로벌 마감 상황부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급락 하루 만에 상승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979까지 99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은 3,171까지 40포인트, S&P 500은 1,511까지 15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유럽발 호재로 시초가 갭상승 출발 후 장중 내내 상승세가 지속되다 상승폭을 확대하여 당일 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급락 하루 만에 유럽발 호재와 경제지표 호조, 실적 개선 등으로 재차 반등하며 전일과 정반대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유로존의 12월 소매 판매가 부진했으나 1월 PMI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 심리를 되돌려 놓았고 미국에서는 12월 집값 상승률이 6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1월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경기 확장세를 재확인시켜줬고 양 브랜드, BP 등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델 컴퓨터 매각으로 M&A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분위기를 되돌려 놓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금융, 반도체, IT, 자동차, 항공, 비철, 금속 등 112개 업종이 상승하며 업종 상승률 80%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27개, 나스닥 100 종목 중 89개, S&P 500 종목 중 422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률 85%에서 90%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애플의 모처럼 3.86% 급등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01% 급등한 것을 비롯 JP 모간 스탠리, 트래블러스 등 금융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세계 3위 컴퓨터 제조사인 델은 사모펀드의 매각하기로 해 1% 가까이 상승했으며 힐렛패커드, 코카콜라, 시스코, 아마존, 콜컴, 마이크론, 메이시스, 포드, 두본에너지 등이 상승하며 장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반면 신용평가기관인 S&P사의 모의사인 매크로우 힐은 법무부의 제소를 앞두고 전일에 이어 또다시 11% 폭락하고 동종 업체인 무디스는 9% 가까이 이틀 연속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은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 국면을 전망합니다. 당분간 반등 이용해서 현금 비중 확대 후 관망하며 종목별로 대응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는 영국이 1282까지 35포인트 상승하고 독일은 7664까지 26, 프랑스는 3694까지 34포인트 상승했으며 이탈리아가 1.05%, 스페인이 2.2%, 그리스가 1.66% 상승하는 등 대부분 유럽 증시 상승하였습니다. 1월 유로존 서비스업 PMI 지수가 12월보다 오른 48.6을 기록해 12월 47.8보다 0.8포인트가 높고 제조 PMI 역시 47.6으로 12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며 매수세를 자극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간 선물 마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55.90에 마치며 전략 후강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1.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저점 254.70, 고점 256.25로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6,799 계약으로 전일 대비 증가하여 하루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시초가 강보합 출발 후 장초반 한 차례 하락 반전을 제외하면 미 증시의 강세로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며 1.45포인트 상승 후 당일 고가 부근에 마쳤습니다. 개인이 433계약, 기관이 29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413계약 매수하며 개인과 기관의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은 시초가 이후 매도를 지속하고 외국인은 시초가 이후 매수를 지속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 상승으로 콜은 20에서 30% 상승하고 풋은 20% 전후 하락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와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하락으로 시초가 개발학 출발 후 종합지수 1930포인트가 붕괴되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선현물 매매에 따라서 급등락하다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55포인트를 붕괴시킨 채 마쳤습니다. 환율 반등으로 자동차, 방어주만이 반등을 시도했을 뿐 대부분 종목이 하락하였습니다.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5포인트를 중심으로 종합지수가 1930에서 1970포인트, 선물지수가 255에서 266포인트 사이에 형성되었던 박스권이 장중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4포인트가 붕괴된 데 이어 종가 기준으로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55포인트가 붕괴되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후 종합지수 1950포인트, 선물지수 256포인트 회복을 시도하겠으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반등의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1950포인트 회복과 1930포인트 지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으로 장 초반 상승 시 선물지수 256.5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한 후 하락 시 선물지수 254포인트 전후에서 청산 또는 매수 전략입니다. 단 선물지수 257포인트 돌파 시 손절후 반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고점은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6.5, 저점은 종합 1930, 선물지수 254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지수 253,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57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3에서 상한선 258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양매도 또는 약세 풋 스프레드 또는 풋 레이쇼 스프레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어 옵션은 매수보다는 매도 그리고 합성 전략 위주의 플레이가 유리해 보입니다. 양매도는 지수가 변동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방향성이 틀려도 수익이 날 수 있어 유리하며 약세 풋 스프레드는 풋 내가격 매수와 등가격 매도로 방향성과 변동성 축소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며 풋 레이쇼 스프레드는 풋 내가격 1개 매수와 풋 내가격 2개 이상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역시 방향성과 함께 변동성 축소를 노린 합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금융위기 당시 이 파생상품 신용등급 평가의 적절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S&P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어제 전해졌는데요. 예. 역시 이제 물밑에서 벌금 이런 부분의 합의가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간 이른바 파생상품 상품 등급을 트리플 A로 최고 등급을 유지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S&P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수순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라는 부분인데요. 10억 달러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물밑 접촉을 그동안 취해왔지만 S&P가 이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나오자 소송전으로 현재 비화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미 법무부는 형사소송까지도 고려를 했지만 증거가 비교적 간단히 증빙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먼저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송의 금액은 당초 벌금 금액인 10억 달러보다 5배 이상 증가한 5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S&P가 소송전에서 패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의 소송에 추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이런 점을 좀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엊그제 S&P의 모회사인 모회사의 주가가 13% 이상, 매크로힐이 13% 이상 폭락했는데요.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10.7%나 하락하면서 연이틀 이런 소송전의 악재를 딛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법무부의 소송 대상은 S&P에 국한됐는데 여타 신용평가사까지 번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수순대로라면 네. 뭐 S&P 다음에는 무디스나 네. 만약에 피치까지도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자국의 가장 증거 채택이 쉬운 S&P를 먼저 이제 건드리는 수순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가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S&P가 이런 수순에서 미 법무부의 1차 타겟이 된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뿐만 아니라 뉴욕 검찰을 비롯해 많은 관련 기관들이 이 공동조사에 합류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S&P는 그렇지만 현재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4년과 2007년 상품 등급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당시 S&P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AA를 등급을 부여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약 2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파생상품의 등급을 단계적으로 하향했기 때문에 이런 신용 평가의 문제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역시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자 S&P를 비롯한 다른 무디스나 피치사도 이번 법무부의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법무부의 소송으로 S&P의 파생상품 신용평가에 투자자들도 소송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투자자의 손실을 끼친 내용에 대해서 증거로 만약에 채택될 경우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소송에 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 소장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신뢰도가 생명인 신용평가사가 이렇게 이른바 파생 상품을 비롯한 적법한 상품의 투자 등급의 이미지가 먹칠이 되는 이런 소송전으로 번진다면 향후 등급 산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강한 불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유착된 이런 부분이 이미 알려진 상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AAA 이런 신용 등급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도마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은 역시 미 법무부의 판결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잠재적 변수가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라카와 마사야키 일본은행 총재가 남은 임기를 반납하고 조기 퇴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만큼 이제 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일본은행에서 자신의 입지나 정책적인 내용 이런 부분이 아베 총리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사야키 총재가 4월 8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이전인 3월 19일 날 조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는 부총재의 임기가 3월 19일 날 만기가 되기 때문에 동반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3월에 중국 인민은행장의 교체와 BOJ 수장이 동시에 3월에 바뀌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달 15일 이후부터 현재 4명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에서 1차적으로 그 총재 인선에 착수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베 총리와 아베노믹스 이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냈던 시라카 마사야키 총재가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양보하는 수순으로 읽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베 총리의 의중을 잘 아는 친아베 인사로 BOJ 수장이 결정된다면 앞으로 엔저 현상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이고요. 아마도 그런 인사를 채택할 것으로 시장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대선에서도 윤정기를 돌려서라도 엔화를 엔저로 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힌 바가 있고 시라카 마사야키 총재에 대해서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를 1%에서 2%를 올려달라고 취임 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지난 1월 BOJ 정례 금통위에서 2%로 목표치를 올렸지만 이것이 정례 금통위 이전에 현재의 자민당 아베 총리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미 이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금통위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라카 마사야키 총재가 그간의 독립성 훼손 이런 점에 책임을 지고 일찍 물러나는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4명의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토 도시로 현재 다이와 종합연구소 소장이 유력한 후보군의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현재 총리인 아베 총리의 경제 과외 교사로 현재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 다나카와 헤이조 게이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매락 평가 기준으로 엔달러 환율이 95엔대가 적절하다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엔저 목표치인 90엔대를 넘어서 현재 뉴욕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93.60엔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2차 목표치인 95엔대까지 도달한다면 3차 목표치인 100엔까지 내용도 시장에서 거론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엔저 이행 수순에 대한 다른 주요국들의 견제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BOJ가 지난 1월 금통위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13조 엔의 추가 자산 매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었죠. 이런 내용들이 BOJ 수장이 바뀌게 되면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01조 엔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더 증액하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가뜩이나 엔저의 이런 흐름이 더욱더 가팔라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15일과 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회담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일본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아베 총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그 엔저에 대한 비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 25일 전화 통화를 가지면서 이런 그 경기 부양 카드의 한편으로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해석을 좀 양해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을 비롯한 여타 나라 국가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엔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공세가 나올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 가장 현재 피해가 큰 우리 원화 쪽의 움직임, 이런 점에 대응하는 한국은행과 통화정책 이런 쪽에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그 정책의 속도가 빨라져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나흘 연속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1940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개인의 매도 속에 500선을 한 달여 만에 내려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증시가 네. 상승하면 디커플링 되고요. 하락하면 커플링 되는 모습. 결국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던 말던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지수도 글로벌 증시, 유로존 리스크와 또 북한 리스크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1.03포인트 하락한 1938.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16포인트 하락한 498.1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다만 연기금이 매수세를 늘리고 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장중 1930선까지 밑으로 밀렸던 주가가 낙폭은 조금 줄여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전체 기관의 매물이 집중되는 가운데 기관 내에서 연기금이 매수 기조를 나타냈고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이 좀 축소된 모습인데요. 연기금은 30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안에서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구원투수가 되지 않나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올해 주식 투자 비중을 지난해보다 더 높여서 전체 운용자산의 30%에 육박하는 29.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1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사학연금도 지난해 23%에서 올해 26%로 끌어올리기로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난해 채권 수익률이 3%에서 4%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아무래도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앞다투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 가치주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그리고 주요 금융주의 경우에서 지분 비중이 10%에 육박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10%를 넘어설 경우 공시자등, 공시의무가 발생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 한도를 10%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적이 좋고 또 현금 보유가 많은 가치주 중심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보고요. 예. 최근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주들, 화학이나 철강 등의 중국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연기금 주식 비중 확대는 외국인들이 떠나고 있는 증시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저래 국내외에서 호재가 없는 상황,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좀 기댈 만한 곳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예. 우리나라도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춘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 이번 주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춘절
기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설과 같은 개념이지만 중국은 땅덩이가 커서일까요? 연휴가 일주일이나 되는데요. 예.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춘절, 시장에서는 최근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일단은 지난 4년간 중국에서는 그 가전 제품에 대해 하향 정책을 실시해 오면서 내수 확대에 기여해 왔는데요. 하향 정책이란 농촌 주민들이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을 말합니다. 1월 31일부로 전국적으로 가전 하향 정책 시효가 만료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춘절과 관련해서 이 부분의 연장과 관련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한 자동차에 대한 하향 정책도 09년을 시작으로 2010년 말까지 약 2년간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최근까지 사실상 생산과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동안 규제를 강화해온 덕에 이번 춘절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의 규제 완화가 나타난다면 네. 시장에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지만 무엇보다 춘절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소비가 예. 집중되는 시기라는 점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측한 이번 춘절 연휴 기간 동안 한국 방문을 하는 그런 중국의 여행객 수는 6만 3천여 명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중국의 중일 대립에 따른 반사 이익, 그리고 또 최근의 한류에 따른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이고요. 여행이나 네. 카지노 업종, 또 호텔 신라 같은 숙박 업종, 이런 종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행, 카지노,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에 기대 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뽑아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 종목 하나투어 네. 뽑아봤는데요. 예. 일단 중국 인바운드 관련 업종으로 최근 춘절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 하나투어는 제가 1월 23일 날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단 1차 목표, 그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6만 9천 원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춘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2월 1일 기준으로 1분기 패키지 송출객 그리고 예약자 수가 전년 대비 27%가량 증가한 모습이고요. 또 이 수치는 굉장한 호조를 보였던 작년 4분기 24%를 능가하는 폭발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저가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항공 원가가 절감됐고요. 또 송출객 수가 증가한 것이 그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기업 내용 살펴보게 되면 매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환경 모두 하나투어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환율 하락 추세, 유가 안정화 이어나가고 있고요.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수도권 호텔 부족으로 자회사 하나투어 ITC에서 호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 2013년 굉장히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투어 사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수급인데요. 어제도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차트도 고점 돌파 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차트, 수급, 실적 3박자를 갖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선 부근인 68,500원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6일 수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주요 인선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후보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세 때문에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반전세 세입자들이 금리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 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5%에서 6%의 월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기업 사이의 편법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총수의 친인척이 사주로 있는 친족기업과 이뤄지는 거래 현황을 대기업 집단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 제거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앤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 정부의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주요 인선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복수의 총리 후보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총리 후보자 인선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아직까지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 측은 외교 국방안보와 여성문화 등 아직 진행되지 않은 4개 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를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인수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에게 최소한 이틀 전에 자료를 보내고 당선인도 이틀 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과제 토론회가 연기된 것은 그만큼 박 당선인이 인선 작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이 설 연휴 이전에 새 정부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정확히 20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선 작업이 늦어져도 새 정부 출범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국회 동의 기간이 20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인사청문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청문회는 청문 특위에 회부된 지 15일 전에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간에는 총리 후보가 발표돼야 오는 26일 본회의의 인준 표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검증이 강화되면서 총리 후보자 인선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현재 총리 후보로는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 조무재 전 대법관, 김승규 전 국정원장, 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최경환 유종복 의원, 그리고 권영세 전 의원,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그리고 최회출 영남대 교수 등이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이 반전세를 선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월세 부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게 되는 이런 무리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이 은행에서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전세 보증금에다 월세를 추가하는 게 반전세인데요. 반전세 가구가 지난 2005년 228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이 월세를 내려고 연 15%에서 24%나 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가 대출금 상환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신용등급 8등급까지도 연 5%에서 6%의 낮은 금리로 월세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는데 여기서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가 송금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에라도 대출금을 갚고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세입자가 아닌 은행이 부담합니다.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금을 갚으면 되고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으면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은행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월세를 사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연간 반전세 임차 가구당 10만 원, 전체적으로는 5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방안이 더욱 폭넓게 추진되고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숨겨진 일감 몰아주기로 불리는 친족 기업 사이 편법 거래를 아예 공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일감 몰아주기 한 방식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그 친족 기업의 그 편법 거래에 대해서 아주 그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의 친인척이 그 사주로 있는 친족 기업과 이루어지는 거래 현황을 그 대기업 집단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고쳐야 하는데 계열사 사이 내부 거래와 비상장사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 그 공정거래법 11조 2항과 3항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족기업 사이의 거래까지 공시 대상이 되면서 총수 주도로 이루어지는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만 제재할 수 있었습니다. 친족기업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이 창업 1세대에서 분사한 친인척 보유의 기업과 거래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이 주로 활용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현대자동차의 정비 가맹점인 블루헨지의 매장 매뉴얼을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 리바트가 맡았습니다. LG그룹의 친족 기업인 희성전자는 LCD 패널 핵심 부품을 대량 납품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글로비스는 최근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1조 원이 넘는 원유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했고, 휴대전화 부품 제조 유통업체인 영보 엔지니어링도 삼성그룹의 친족 기업으로 부당 특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렇습니다. 공정위는 친족 기업 사이의 일감 몰아주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피해를 근절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민주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과업과 음식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분야의 대기업의 진출 제동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동방성장위원회는 어저께 네. 그 본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외식업을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동고했습니다. 제과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체는 골목빵집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신규 매장을 낼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 신설은 지난해 말 점포수를 기준으로 2%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 등 기존 점포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업종 역시 대기업과 외식 전문 중견업체의 점포 확장을 자제하되 복합 다중시설이나 역세권 신도시 등의 출점은 예외로 했습니다. 동반위는 외식업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예외 인정 범위와 신규 브랜드 허용 범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P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맹점주 또한 자영업자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공정위의 모범거래 기준에 이어서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관련 대기업들은 전체 외식업의 5%도 차지하지 않는 대기업 외식업에 대한 규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전문 중견기업들도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위는 오늘 공고안을 발표한 뒤 입안 사항을 접수되면 40일에서 50일가량 조정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